왜 조선은 굳이 중국하고만 교역함으로써 살아가도 돼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가 성리학적인 관념인데요. 야, 그놈의 성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자들이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이거를 뭐 절대시하지 않아요. 그 시기 동안 이 18세기 후반부터 이 시기 동안 이전부터 네. 일본이 수백 년 동안 난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배워왔는가 생각하면은 결국 조선의 근대가 지체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지향과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표정이 그렇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처음에 방송 취지와 이런 얘기를 좀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 사실 조선에 뭐가 없기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사실 뭐 뜯어갈 것도 아마 이제 없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건데 아하. 정확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고 네. 어떤 광물이 나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정보가 없고. 그게 있어야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정보들을 이제 조금씩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조선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것도 생길 법한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딱히 저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데 실제로 조선에서 어떤 산물이 나는지 또 이게 실제로 시장성이 있는지를 상업적 관점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중국하고 교육 제일 큰 생산 시장은 이제 중국이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결국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걸 사가지고 유럽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 동남아 쪽에서 이제 향신료를 하려면 이제 은이 필요한데 금이나 은, 뭐 아니면 구리, 조선에서 나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과연 유럽에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만큼 네. 교역에서 어떤 효용성을 보장해 줄 만큼 나는가? 라고 하면은 이런 귀금속류는 별로 많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고요. 네덜란드 이제 판단이었고, 국제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그게 부족하고, 뭐 기타 뭐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인삼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좀 난다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사업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뭐 길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딱히 매력적인 얘기는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딱히 뭔가 유럽에서 뭐가 가져다가 떼다 팔 물건이 없는 나라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쌀 나고, 쌀은 뭐 면으로 된 의류 아 의류 나고, 비단 인삼, 네. 그리고 비단이 조금 나와. 비단이 좀 나고 중국보다는 좀 떨어져. 좀 떨어지고. 근데 그게 좀 일단 가격도 좀 비싸. 인삼은 유럽 사람들 안 먹을 것 같고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유럽인들은 안 먹어도 네. 가져다가 팔 수는 있죠. 그렇죠. 중개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할 만큼 조선이 어느 정도 이제 여건이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돼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열어놓고 들어와서 우리랑 교역을 하자 이게 돼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제한적으로. 아하. 됐는데 이 나라랑 조금 이제 주변 일본 쪽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소문만 많아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은 한 얘기 이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소심하다. 예. 소심하고 외국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아 외국이네. 예. 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는다. 조선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당시 꼬레아라고 부르는데 조선하고의 그 적극적인 교역이 일본 쪽의 정보도 저쪽에 넘겨준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랑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는 놈들이 조선으로 간다고? 당시 일본은 조선을 굉장히 경계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무역의 이점을 뺏긴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을 네네, 것 같네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일본 쪽에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럼 차라리 그냥 뭐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크게 하자 진짜 그건 이 땅에 쓰는 것 같아요. 속 시원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뭘 구구절절 민삼도 나고 뭐도 나고 뭐 예. 그러니까 해볼까 말까 그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소심하고 겁이 많고 뭐 그런 것들 딱히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서 뭔가를 직접 교육하기에는 매력이 없는 나라. 네, 특히 임진왜란이 1992년에 있었고 병자호란이 1636년에 있었잖아요.
이걸 겪은 이후에 조선 사람들이 외국과의 그 교류를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특히 청나라한테도 자기들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까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쪽에 혹은 청나라 쪽에 정보를 준다. 특히 조선 내부에서는 그 청에 대해서 언젠가는 청을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기치로 내걸면서 자기들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하. 그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중국 쪽에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하. 청나라한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국가 안보가 최우선 이데올로기였던 박정희식이랑 비슷한 거. 물론 당시 조선이 청나라를 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칠 수 없다는 건 네. 아는데 다만 그런 걸 이념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뭐 박정희도 똑같습니다. 네. 북한을 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는 거니까. 다만 들키면 안 되죠. 네. 들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경계심이 그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좀 안 좋은 점이었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큰 하나의 또 불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얘네들하고 무역은 안 되겠다. 네, 판단했던 거죠. 네, 그렇게 판단했었고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무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었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조선에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궁금한 게 사실 그 상복 시대만 하더라도 고구려도 무역 굉장히 활발하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백제 굉장히 무역 활발하게 진행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무역과 외교가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가치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역이나 아니면 이런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나라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조선은 굳이 중국하고만 교역함으로써 혹은 일본하고만 교역함으로써도 살아가도 돼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가 성리학적인 관념인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컸다. 예, 그 이념.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이 가져갔던 이 성리학은 사실은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기본 소양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지배 질서의 어떤 가치와 이데올로기로 쭉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이 자체가 다른 뭐 서양이나 이런 뭐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 지식 이런 것들을 이단시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중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지식도 이단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이 기독교하고 서양 과학 지식이나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분리를 안 하고 똑같이 다 그냥 서학으로 해서 탄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서학 관련 책을 가지고 있다든가 천문학 책 이런 것조차도 다 이제 이단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를 했죠. 일본은 기독교하고 과학 지식, 서구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큰 차이인데 그 밑바닥에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리학을 어떻게 가져가냐의 차이야. 그놈의 성리학.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자들이 당연히 있죠. 했는데 보통 지배층이 이 성리학을 이제 향유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약간 중하층. 주로 사무라이들이 향유하지 않나요? 제일 위층에 있는 사무라이들은 이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있는 사람들이고 약간 중하층 계급에 있던 사무라이 계급이 요 성리학. 그 발전시키고 다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법과 제도 이런 측면에서 성리학을 주로 공부했던 거고 이거를 뭐 절대시화하지 않아요. 국가의 하나 이데올로기로서까지 생각하진 않는다. 부작이라고 하는 거를 뭐 유일하고 어떤 절대시화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이해의 틀이죠.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 통해서 난학이 들어오고 서양 지식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포용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이랑 가장 크게 달랐던 부분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최우선시하고 중국의 이해 악이라고 하는 걸 가장 절대시화하고 여기서 벗어난 걸 다 사문현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파멜이 1653년에 조선에 표류를 하잖아요. 네덜란드 상인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바타비아 거기서 일본 쪽으로 나가사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 쪽으로 표류를 하게 됐는데 이때 왔던 사람들이 13년을 조선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13년 동안 그러면 이 하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멜이 한 얘기를 다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고서 결정적으로 못 나가게 해. 너 나가서 우리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 첫날 나가서 우리 얘기 할 거지 막 그러면서 못 나가게 금지한단 말이야. 결국 얘네들이 1666년에 도망가요. 8명 일행이랑 같이 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나가사키 대지만 입장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있었을 때 조선왕조실록 제가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왕이 불러다 놓고 코로 퉁소를 불게. 나 실록에 나와요? 네. 아, 이들은 코로 퉁소를 불며 약간 춤추는 거를 묘사해놨는데 그 춤이 보면은 약간 그 러시아 댄스 있잖아요. 뭐 다리 이렇게 막 다리 안 굽어. 그런 거로만 활용합니다. 기악대예요? 기악대 완전 그러니까 신기한 애들 정도로만 바라볼 뿐. 피부가 하얗고 신기한 애들. 그래서 당시에 그 높은 고위 관리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잘 믿지는 않아요. 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12개의 국가나 왕국만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중국 황제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황제한테 공물을 바쳐야 되고 그래서 청나라 중국이 중국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월왕캐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나라 얘기를 해도 남만이라고 인식을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 모를 때 남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네덜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말이 어떻게 통해요? 의사 전달이? 거기 그 박연이라고 해서 그 전에 그런 시기에 왔던 그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사람 통역을 그 사람이 고위 조선에서 3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골 때리는 이야기 많습니다 이거. 한 달 동안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딱 다시 이제 생각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통역을 해준 겁니다. 효정하고 대면했을 때도 얘기를 해주고 효정한테 막 싹싹 빌면서 자기도 좀 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효정이 어두운 표정을 지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잘 대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결혼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하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 나라 일의 지식을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데 궁금해하지도 않고 말도 믿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조선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일본 측에서 얘기를 해서요. 일본 측에서 이제 8명이 탈출해 왔거든요. 니네 나머지 7명도 보내. 이제 잡아놓으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화란, 혹은 오란다라고 부르는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나 파악하게 되고요. 아니, 너무 큰 차이인 게, 그 사람들을 도대체 13년 동안 잡아놓고, 고문을 해서 아직도 지금 모자를 파는 거예요. 조선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나중에 저 청나라 또 쳐들을지도 모르는데, 니네 화법 잘 만들잖아. 니네 무기 그 만든 기술 좀 내놔. 막 이렇게 해서 그 어영청 거기다가 이제 해놓고 무기에 대해서 지금 좀 얻으려고. 근데 얘네 무기 만들 줄 알아요? 아마 그 관련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야. 배가 하늘 안에서 다 죽고 여기 왔던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화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근데 항해술 정도 이제 갖고 있는. 다만 다른 기술도 있었겠지. 그렇겠죠. 있으니까 갔겠지. 그건 별로 관심 없어. 그거 물어보고 출처가 어디야? 그래서 어디 가면 어떻게 알 수 있어? 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역을 해온 거야? 이런 거,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일본은 막부가 주도해서 조금 이른다만 1년에 한 번씩 막부 쪽으로 오게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유럽에 대한 정세를 자세하게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나중에 쭉 이어서 유럽의 뭐 변화 그리고 심지어 그 아편 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들을 매년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에도막군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사실 갑자기 좀 뛰어나와서 그렇지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도 뜬금없는 변화라고 보기가 힘든 거네요. 일본은 이 시기부터 이미 메이지 유신 200년 전이지만 이 시절부터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지식이든 뭐 새로운 정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유연하게 갖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고 그게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17세기 이래로
일본과 조선 다 쇄국을 합니다. 음. 예, 나라 문화에 걸어 잠궜죠. 그렇죠. 걸어 잠그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는데 이 서양의 학문 기술 수용에 대해서 각기 좀 다른 대응을 하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16세기 후반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었는데 포르투갈의 천주교 전파가 일본 지배질서에 해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금지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그 이후에 에도 막부 시기에도 개성이 돼요. 이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본 사람들이랑 접촉한 걸 막아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막 전파하고 하니까. 그래서 1636년에 나가사키 쪽에다가 일부러 인공으로 부채꼴 모양의 천을 만들어요. 네. 데지마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절대로 데지마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무역을 하더라도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 실제로 1637년에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막부가 이 기독교 포교를 이루해서 대지마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아하. 추방시켜버리고 이때 반란 진업에 참여를 했었던 네덜란드인들을 대지마로 다 옮겨 살게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만을 통해서 유럽 세력의 교육을 허락허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쇄국이 이루어진 거죠. 조선하고 좀 다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과 일본의 차이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 중국은 대체 왜? 너무나도 풍족했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제 시대가 물론 좀 뒤긴 하지만 청나라 건융제 네. 때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영국의 조지 맥카트니라고 이제 사절단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 자유롭게 좀 교육을 하고 싶다. 그때 이제 권룡제가 했던 말이 우리 국내에서 이미 많은 산물들이 난다. 굳이 난 너희들께 필요가 없으니 굳이 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너무 이제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네요. 너네 거 우리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우리는 이미 다 풍족하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이제 굳이 아까 조선의 뭐 상업성 이런 거를 뭐 따져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교육을 안 하든 뭐 그런 것처럼 권융제도 굳이 우리가 오랑캐들에게 뭐 우리가 좀 소위 하사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 무역할 그럴 피해를 베푸는 행위로 생각을 했고요. 필요한 걸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니들 부르는 건 아니야. 이런 관념이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강고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그렇죠.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절박하지 않은 거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인들이 그래서 대지마에 들어간 이래 1641년 이래로 거의 218년 동안 1859년에 페리 제독이 이제 배를 끌고 와서 개항시키기까지 일본에서 서구를 향해서 열린 유일한 창이었어요. 네덜란드인들이. 그래서 일본은 주로 이 사람들한테 은이라든가 뭐 구리, 자기 같은 걸 수출을 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 상품들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는데 이때 서구 지식들이 함께 유입되면서 약 1만 권 이상의 서양 서적들이 수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대지마로 들어온 책들이 네. 그러면 애동 wak보로 들어와서 네. 전국으로 쫙 하고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야, 이거는 그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시절에 딱 하고 터져버린 급격한 사회적 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나름대로 100여 년 넘게 축적되어 있는 좀 서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네요. 네. 네덜란드를 당시에 이제 홀랜드, 네. 이건 한자로 이제 파란이라고 했었는데 일본 내에서 그래서 파란 학문, 난학이라고 이거를 지칭하거든요. 1만 권 넘는 서적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네덜란드 서적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번역한 독일 의학서, 과학기술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럽의 지식이 그냥 어쨌든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게 의학이었습니다. 아니 기존 일본 의학에서 한의학이죠. 네. 전통 한의학인데 이걸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난학에서 이 의사들이 막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그 증세에 맞게 예를 들면 콧물이 나면은 콧물이 마르게 하는 약, 기침이 나면 기침이 마르게 하는 약.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만 그 증세만을 없애는 약은 아닌데. 근데 이 시기까지도 유럽의 의학 기술은 근대 의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었나요? 이 7세기면 네. 합의 이후니까 되죠. 아, 되는 거예요? 네. 근대 의학 이후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그 스기타 겐파쿠라고 하는 일본 한의사요. 이 사람. 이름부터 굉장히 강렬하네요. 겐파쿠. 예. 이 사람이 네덜란드 된 타일 아나토미아라고 하는 의학서 네.
해부학서입니다. 그림 그림 위주의 해부 의학서거든요. 아하. 요거를 번외 재정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허준 씨도 못했던 건데. 네. 아. 그리고 이걸 보니까 굉장히 정교한 거에 있다, 아하. 이미.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본 쪽에서 있었던 그 해부 실습에 참여를 합니다. 그 아마 사형수였는데 50대 여성으로 아마 대학생이었나 봐요. 거기 이제 해부에 참여를 했더니 여기 있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열어봤더니. 네. 근데 과거에 자기들 한의학에서 숭상했던 중국 쪽의 의학서들, 중국 쪽의 그 해부서들을 보니까 틀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틀리지? 처음에 이제 두 책을 놓고 나서 이게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어떤 인체가 차이가 있나 하다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사형수를 해부해 보니까 서양 의학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거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가 믿고 신봉했었던 거는 지금까지는 중국이었는데 수천 년간 중국이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던 게 틀렸네? 네, 그 얘기도 하겠는데 재래학자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전통의학의 정통성은 중화에 있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중화는 성인의 나라고 성인의 어떤 그 가르침,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의 의서들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었어요. 근데 겐파코라는 사람이 보니까 거의 다르거든요. 네. 다르니까 이거를 일단 번역을 해야 되겠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를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네덜란드를 전문적으로 이제 번역하고 통역해 주는 사람들은 여기 협조를 잘 안 했대요. 자기들 가문만의 어떤 고유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독점하는 것들을 가져간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ABC부터 공부했대요. 와. 그때 뭐 네덜란드 사전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서 독학? 네, 독학.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했는데 근데 진짜 어학에는 천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울 수 있는 사람 한 명 딱 끼면은 금방 할 수도 있죠. 이게 원래 독일 의학서였대요. 타엘 아나토미아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제 해부 의학서인데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거를 일본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의학 용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를 일단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럼 빨리 한 편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 책이 이렇게 많이 두껍진 않죠. 그림 위주고 해서 1년 10개월 만에 그래서 해체 신서라고 하는 책을 5권짜리를 번역을 해요. 그리고 1774년에 간행을 하거든요. 그때 탄생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신경, 연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이때 이제 겐파쿠 씨가 글씨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정치도 않겠다. 네, 엠빡. 거기에 맞는 용어를 이제 쓴 거죠. 이때 우리 영조 때 아닙니까? 네. 영종조 때. 영조 때죠, 영조 때. 1774년이면 영조 말기. 영조 말. 이게 근데 사실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재래 한의학 입장에서는 큰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배를 째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의서가 맞는 거지. 우리가 그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왜 서양 것들이 학문을 중시하냐. 이 생각들을. 이때 조선도 어마어마한 눈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양쪽에서 다 그런 논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마. 태양인 이제마. 네. 근데 이게 스키타 겐바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중국이 중심이라고 할 수 없다. 세게 지르는군요. 그리고 중국의 의서에 제시한 장기도하고 실제 우리 일본 사람 해부에서 본 결과가 다르다. 이거 사람 속인 거 아니냐? 응? 사람 속인 것이 성인이냐? 라고 한 거예요. 중국이 예약을 세우고 중화라고 하는 거는 그저 뭐 타국의 풍속이 들어오지 않게 막기 위해서 방벽을 쌓은 것이지 그걸 절대 시할 수는 없다. 결국 걔네들도 저 만족 오랑캐한테 병합당하지 않았냐. 자, 그러면서 학문에서의 어떤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탈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겐파쿠 씨 이때 당시 조선에서 이 얘기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나옵니까? 이게 나왔대. 오케이.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 그 과정인데 조선통신사가 이 책이 번역되기 딱 10년 전에 일본으로 갑니다. 그때 다양한 그 뭐 의학 한의사를 비롯해가지고 최고 전문가들이 이제 갔겠죠. 갔는데 가기 전에 딱 영조가 이 사람들을 보고서
여기 가겠습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통신사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임금이 딱 감회가 깊다는 듯이 이 사람을 쳐다보더니 일흥의 송백이라는 글귀를 읽고서 약간 이제 감동하였다가 잘 갔다 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흥의 송백이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네. 외적들이 그 조선의 자기 선조는 선흥하고 정릉을 훼손시키거든요. 파가지고 이제 시신 꺼내고 거기에 이제 물건들 가져가 버렸는데 거기 피어난 소나무와 잣나무에는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번 그 분노 오랑캐한테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영조는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었지. 그러면서 통신사 보냈는데 니네는 그거 절대 잊지 마라. 오. 애초에 뭔가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80년대, 90년대 한일전 축구 네네. 나가서 지문 현해탄을 걸어오지 마라. 꼭 이승만대죠.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지면. 네. 아니 양국 간의 학자들 이제 분야별로 교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가르쳐준다고 하는 생각에서 간 거죠. 기본적으로 조선은 대국의 어떤 문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바꿔서 일본 쪽에 전수해준다 이런 것들이 거의 100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하나의 어떤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1723년에 통치사로 가요. 그때 의관이었던 남도민이라는 사람도 가게 되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난업에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네덜란드 사람들 통해서 오란다 사람들 통해서 해부학과 관련된 아주 정교한 그림을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도민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조선 사람이 그대 일본 학자들은 기이한 논설을 말하는구나. 인체를 갈라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놈들이 하는 짓이고 성인들은 가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의 이학을 중심에 두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또 그게 하나의 자기들 자부심이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디 다른 오랑캐한테서 뭘 지금 듣고 와가지고 이런 해박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중심을 잡아야죠. 또 이제 중화로서의 중화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 드러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게 나중에 통신사가 다 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를 일본 그 의학자들하고 의사들하고 한국 의학 그 한의사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해요. 환자를 놓고 조선에. 자, 이 친구 감기 환자예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당시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당시 나오는 증세 콧물이 나오면 콧물을 말리고 말려서 코를 말린다는 거는 아니 우리 약을 먹으면 콧물이 안 나는 네네. 기침이 나면은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먹죠. 먹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기가 화했군요. 기온이 화했으니 이 체질을 강화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근본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한의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방을 해주시는 게 술 담배를 끊으라 그래요. 그럼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기운을 차리는 거죠. 그게. 기운을 북돋는 거죠. 이게 사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들어가는 관점,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놓고 보니까 환자가 일본 약을 먹으니까 똑같은 증세 환자가 일주일 안에 낫습니다. 근데 말씀을 굉장히 좋게 해주셨는데 틀린 거죠. 기침을 먹게 하려면 기침제 걸 먹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얘기도 맞는데 이게 뭐 맹장염이나 이런 증세는 어떻게 하죠? 이거 외과 시술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조선 사람 당황하죠. 어떻게 일주일 만에 눈이 어떻게 한 거야? 그러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정도로 양국 간의 어떤 의학 기준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그 수준이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궁금한 게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의학이 발전하기 전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근대 의학이죠. 근대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그 한의학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통의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준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의 차이를 두지도 않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위생에 관한 개념은 확실히 드러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흑사병 이후에 음흠. 살아남으면서 그 씻어야 된다는 거,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근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있던 이제 과학혁명 네. 과학혁명과 인체를 해부하게 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동양에 비해서 네. 쉽게 넘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시점 차이라는 게 시점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그쵸. 그렇게 막 동떨어져 수백 년씩 차이 나거나 그런 수준의 차이가 대단히 깊었다거나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근대 의학이니까 네. 거기서 근대 시점으로 잡는다면은 뭐 16, 17세기가 될 거니까. 다만 이제 그때부터 쭉 계속 맞죠. 19세기까지. 네. 계속해서 이제 서양 쪽에 의학 지식이 들어오고.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정도. 네네. 그러면서 이 난학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의 그 조공책봉의 어떤 중화사상하고 결별하고 이 서구를 지향하는 일본 근대화 향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겐파쿠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스기타 겐파쿠. 아, 네. 야, 중국만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중국 얘기가 틀렸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아니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관계 안 잊어먹을 것 같아. 네. 이게 실제로 그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서 그 이제 데지마라고 하는 게 들어갔던 주치 네. 그 독일계 네덜란드 의사가 있어요. 네. 필리프 프란스 볼 시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웠어요. 아, 시볼트 씨요. 아, 시볼트 씨. 아, 독일계 네덜란드 의사. 네. 네, 시볼트. 네. 겐파쿠와 시볼트네요. 네. 시볼트가 좀 뒤에. 아, 네, 네, 네. 네. 이 사람이 젊을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었고 유럽 쪽의 대학에서 동물학, 식물학, 민속학 그리고 의학을 전공했던 것 같습니다. 1823년에 입국을 해서 입국해서 데지마에서 네덜란드인 의사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의 의학 기술이 점점 소문이 나니까 막부하고 지역의 영주들이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하. 특히 이 사람이 중시했던 게 임상의학. 아하. 와. 이게 환자들을 대하고 직접 증세를 보고서 이제 거기에 요법을 내는 그런 것들인데 야, 이거 우리 세도 정권 때인데. 이 사람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데지마로 일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일본 유녀들. 아하. 왜냐면 이제 거기 네덜란드 젊은 사람들 갇혀 있잖아요. 오케이. 하나. 빨래하고 뭐 네. 이게 디스더커를 해주면서 뭐 이제 그런 것도 네. 같이. 근데 이 시볼트가 네. 그 지역에서 만난 유녀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아, 사랑을. 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낳아요. 이나라고 하는 이름의 딸을 낳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자기의 그 의술 더 나가서 외과 시술도 했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자기 밑에 찾아온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 강의를 하고 가르칩니다. 강의해서 여기 이 사람한테 배운 많은 사람들이 일본 쪽에 이제 또 자기 쪽에 건너가서 의술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서양의 당시 이제 근대 의학들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됐었고요. 예를 들면은 1850년에 일본에 중두법이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두법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계기가 바로 시볼트에 의해서 시행을 했던 것들이 중요한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당시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동문서주했던 막부가 요거를 이제 1858년에 종두소라고 하는 거 설치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종두소를 통해서 당시에 그 천연두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게 나중에 종두소가 도쿄대학 의학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가둬놨다고 하는 그 대지만은 갇혀 있느냐 아닌 존재네요. 그렇죠. 통로인 거지. 네. 가둬놓은 게 아닌 거네. 일본 쪽에서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딱 인공섬을 가둬놓고 너희들 다 일로 가져와 했는 다음에 그걸 또 쑥쑥 빨대로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다 그럴까요? 굉장히 관리와 통제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빨리빨리 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여기서 잠깐 또 궁금한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 나름대로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어쨌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네. 시점인 거고 조선은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었던 걸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거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어 지금 의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갖고 있는 지식이 아예 다른 지식인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다른 지식인 건데 이런 것도 무시합니까? 사실 그 명나라 말기 네. 그리고 청나라 초기 이때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 이제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 이제 유명하죠. 유명하죠. 마카오에서부터 이제 중국 남쪽으로 들어와서 베이징까지 왔었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가톨릭을 좀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포교를 해야 되는데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에는 가톨릭의 해병대라고. 아 왜요? 실제로 있는 별명이에요. 왜요? 아 이게 전투적으로 쫙 선교 우리도 선교하자. 이제 예. 스탄트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선교에 나가자라고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가톨릭계 해병대라는. 근데 그 예수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유연한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이 현지 문화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포교를 하자. 그래서 마테오 리치 막 중국식 옷 입고 그렇죠.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나라 말기의 유학자들도 관심을 가져 해요. 굳이 우리 문화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청나라 때까지도 넘어가서 심지어 청나라 뭐 강희제 같은 황제는 서양 쪽에 뭐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뭐 이런 쪽에 뭐 공부를 되게 또 좋아하는 황제였고 굉장히 관심 가져하고 그리고 뭐 무슨 뭐 아담 샤리니 뭐 이제 요런 페르비스트의 뭐 이제 요런 선교사들이 아예 뭐 일종의 관료 그다음에 천문학 뭐 관장하는 그런 궁정에서 그런 식으로 활약을 했었고. 소현세자가 만났다는 사람이 그 사람 맞죠. 소현세자와 남샬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가톨릭 쪽이 이제 예수회 쪽에다가 말하자면 이게 전례 문제라고 해갖고 또 이제 이른바 의례 문제 비슷하게 이제 일어나는데 현지의 문화에 녹아들지 마라.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그게 있는 거지. 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포교를 할 수는 없다. 이제 교황의 이제 어떤 그런 말하자면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에서는 X.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건 안 된다. 전부 다 나가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새롭건 뭐 놀랍건 네네. 아니면 변화를 추동하고 그딴 건 필요 없어. 네. 우리를 부정하고 네네. 우리 맞죠. 문화를 부정한다면 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서양 명말 청초에 좀 활발하게 들어왔었던 그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좀 끊어져 버리게 되는 또 상황이 됐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사실 왜 중국과 조선은 근대화되지 못했고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들 갖잖아요. 그런데 방금 쭉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대항해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토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갑자기 아편 전쟁하고 툭 하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조선이 세국 정책으로 접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본이 갑자기 메이지 유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화를 겪었었던 것도 아닌 나름대로 100년 넘는 동안에 도대체 유럽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 만나고 배척해 왔는지에 대한 축적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의 난학이라고 하는 것도 의학에 대한 관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점차 자기들보다 자연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걸 알아요. 과학기술,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서 뭐 천문, 물리, 네. 윤사, 심지어 정치학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일본의 난학 연구자들이 거의 2,000명 이상이 됐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런 고급 지식들이 일본 지식인들한테 이제 급속하게 확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듣죠. 조선이 우두법을 시행했던 것, 중두를 통해서 중두법을 전파했던 것도 1879년에 네. 가서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그 접종한 거 보고 옵니다. 네. 보고 와서 이제 조선에 와서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늦죠. 그 과정들이 늦고 우리가 조선의 근대 의학교를 세웠던 때가 1899년이었는데 네. 이때는 일본의 서양 의사가 무려 15,000명 이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당시에 있었는지. 결국 이게 일본의 이 서양 이해가 19세기 이후에 이 서세동정이 본격화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조선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19세기 메이지 시대 뭐 아까 말씀하신 메이지 시대 개항이라든가 막부 타파, 도국강병론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근대화의 기수라고 하는 후쿠자와 이케치라고 하는 사람의 타라 이꾸론, 일본은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미 열강이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명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각이 되지 못했으면 안타까워하지 말자고 출발을 했는데 제일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안 해요. 지금 서사 구조가 대단히 우리는 늦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조선도 쇄국을 했는데 일본은 마찬가지로 쇄국을 했는데 어떤 점의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인데 조선도 18세기에 분명히 청나라로부터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천문학 같은 서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과학기술 이런 것들 지식들이 점점 들어오고 자 이런 것들이 조선인 지배층들 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성행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조선 내에서는 성리학이 이 지배층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안타까워하는 존재가 소현세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말만 들었다면이라는 약간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있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무슨 선구자가 나타나요. 마치 나라를 뭐 한쪽으로 다름하여 전혀 이끌어줄 것처럼 생각나는데 일본의 난학의 경우만 봐도 어떤 한 명의 영웅은 있지만 그 한 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이어온 학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지향,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봉건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던 지배 질서를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 기독교는 사실 한중일 공통으로 배척했던 거니까. 네, 남녀 뭐 평등하다, 그리고 반상의 차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실 지배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양 기술과 천문 지식 뭐 이런 것들, 과학 기술까지도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배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순조가 즉위하면서 당시 남인 시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진행될 때 이걸 같이 엮어가지고 서학을 하는 놈들 해가지고 다 수청을 해버려요. 이걸 명분을 해서. 그리고 1801년부터는 이 서학 탄압 정책에 따라서 뭐 천주교서는 물론이고 과학서 같은 걸 집에 두고 연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본하고의 어떤 중요한 차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1801년에 대왕 대비가 교지를 내린 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선왕, 정조입니다. 정조께서 정학, 바른 학문을 밝히면 사학은 나날로 저절로 없어진다고 했다. 이제 지금 들으니까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삿대 학문이 한성이라든가 경기 충청도 일대까지 날로 성행한다고 하는데 사람 되면 인륜이 있기 때문이고 나라가 나라 되면 교화가 있기 때문이다. 아하. 오늘날 그 소위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으며 인륜을 파기하고 교화에 배치되어서 스스로 오랑캐나 금수의 무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강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1801년부터 약 70년 동안 서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아예 절멸이 돼버린 상황이 돼요. 이게 이제 근대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시기 동안 이 18세기 후반부터 이 시기 동안 이전부터 일본이 수백 년 동안 난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배워왔는가, 내재해 왔는가 생각하면은 결국 조선의 근대화의 어떤 근대화가 되지 못한 근대화가 지체됐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지향과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표정이 그렇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처음에 방송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네, 서로 간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조선이 지향했던 방향이 조금 달랐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천연도 하나만 놓고 생각해보세요. 아, 예. 일찍이 난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의사들이 그 서구 의학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천연도를 범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정도법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조선이 한참 늦어졌던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서학에 대해서 막아주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뭐 그 조그만 병 하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서양의 학문 기술이나 의술 이런 거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거든요.
왜 그런 무역조차도 하냐 알 정도로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념서에서 경도됐다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제가 보기에 당연히 뭐 그 나라들의 문제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류하고 마음을 열고 통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닫아두게 한달까요? 배척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얕보고 혐오하고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저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당연히 이제 경계는 해야죠. 네. 경계는 해야 되지만 과학이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 조선을 뭐 이렇게 뭐 욕은 하지만 비판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마치 섬나라 사실상 있으면서 이렇게 폐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쇠국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습니다.